예, 경제와 투자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구조적 성장주를 주목하자는 말씀을 오프닝에 드렸는데 물론 주식시장에서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뭐 텐베거 이런 거는 어렵다가 이게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도 꽤 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돈이 막 벌리는 기업들이 2배, 3배, 5배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 가운데 글로벌 뷰티 트렌드로 K-뷰티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그런 구조적 성장주로 볼 수 있을지 화장품주에 대한 이야기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는데요. 화장품주 전망과 대응 전략 메리츠증권 박종대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화장품 얘기하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뭐 여러 얘기를 하셨을 텐데 OEM, ODM 업체 말씀하신 걸로 기억나는데 그죠?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오늘도 화장품 얘기할 텐데 일단 오늘 화장품 주식들 한번 돌려주시면 오늘은 낙폭이 꽤 크게 나타납니다. 한국콜마가 9%, 코스맥스가 7%.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한번 매물을 맞으면 낙폭이 커지는 것 같아요. 화장품 주원을 밀리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예. 뭐 일단 좀 많이 올랐고요. 네. 예, 많이 오른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 관세 영향 좀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에서는 작년 여름의 데자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반기 상당히 올랐다가 이제 하반기에 또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데자뷰가 좀 있는 것 같고 작년처럼 똑같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관세 영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일단 관세 때문에 단기적으로 2분기에 많이 선수요가 발생했다. 2분기 수출 지표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선수요가 발생했고 그게 3분기에는 좀 공백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꺾이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우려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25% 관세가 진짜 반영이 되면 화장품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좀 걱정이 되긴 하죠. 네. 왜냐하면 사실 대기업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브랜드 대기업들은 크게 상관이 없고 현지 법인을 세우고서 관세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신규 인디 브랜드 업체들은 아마존에 직접 역직구 형태로 판매를 하게 되면서 관세 같은 경우에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25% 없는, 예. 소비자가로 반영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25% 정도 되면 사실 그들의 사업은 좀 힘들어진다라고 봐야죠. 그러면 ODM 업체들 같은 경우에 네. 메이저 브랜드 업체들의 매출도 크지만 그런 신규 인디 브랜드 업체들의 매출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데미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봐야죠. 네. 문제는 25% 관세가 과연 현실화될 것이냐. 예, 그렇다면은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뭐 크게 우려하실 바는 아니다. 단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네. 작년의 데자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기업들은 네, 조정시 매수하라고 조정이 오면 사야지 조정이 오면 못 삽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하루에 그러니까 얌전한 조정을 기다리는데 하루에 한국클마가 9.8% 떨어진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 손이 잘 안 나갑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화장품 산업의 트렌드나 지금 쭉 얘기하겠지만 큰 추세를 보면 이런 것이 이제 기회의 영역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예. 네네. 그러면요. 올해 오늘 좀 많이 밀린다면 이건 화장품만 관련된 게 아니라니까요. 최근에 올랐던 기업들은 뭐 전력기기나 방산이나 하루 변동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나는 건데요. 이 K-뷰티 열풍 상반기의 어떤 전반적인 동향이나 특징들을 좀 리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일단 작년하고 올해가 굉장히 다른 모습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 중심이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초부터는 유럽하고 중동, 특히 유럽 쪽의 수출이 50% 이상 증가를 하게 되면서 네. 강한 모멘텀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PR이라든지 뭐 달바 글로벌이라든지 실리콘2 같은 이런 업체들의 유럽 매출 비중이 커지게 되면서 실적과 주가의 모멘텀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사실 그 화장품 업종 자체가 산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뭐 아누아라든지 뭐 스킨천사라든지 뭐 APR이라든지 메디큐브라든지 달바글로벌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가운데 상장 회사가 거의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업황은 정말 좋은데 그걸 주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져서 그 이격도 간극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달바 글로벌 상장을 하고 그리고 APR도 디바이스에서 이제 메디큐브 화장품으로 완전히 그 사업 구조가 바뀌게 되면서 이거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시장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더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과거에는 이제 대형사들하고 이제 인디 브랜드는 이제 인디펜던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이제 브랜드인데 인디 브랜드의 약진이었는데 이제는 뭐 대형사가 잘 안 보이는 그런 흐름들로 중심으로 이제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아마존 프라임데이 온라인 할인 행사 있었다면서요. 여기서 우리 한국 화장품이 꽤 인기를 끌었다는데 어떤 그 제품들이 좀 특별히 좀 관심을 끌었을까요? 예. 일단 메디큐브가 전체 화장품에서 1등을 했거든요. APR의 이제 메디큐브가 굉장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아누아 그다음에 그리고 달바 뭐 여러 우리가 알 수 있는 인디 브랜드들이 이쪽에서 상당한 퍼포먼스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역시 지금은 K뷰티가 대세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죠. 네. 제가 위원님하고도 잠시 바꿔서 얘기했습니다만 엔터조 갈 때는 어느 그룹이 몇 명이도 잘 몰랐는데 분석해야 되는데 최근에 화장품의 브랜드가 누가 그게 장원영인가 광고하는 거라면서요? 네, 디바이스 광고하고 있죠. 디바이스죠. 그게 APR 쪽에 그죠. 네. 이게 브랜드가 어디냐 이제 이 스터디가 돼야지만 화장품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역이 좀 굉장히 다변화된다는 얘기고 미국에 이어서 유럽, 중동, 뭐 아시아권까지 그런 영향인데요. 근데 중국에 대한 영향력은 이전보다는 크지 않은데 다만 최근에 이제 한한령 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 시주석의 방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비주들이 움직입니다. 화장품도 일부 그런 게 움직이는데요. 대세는 아닙니까? 그거는? 네. 그거는 또 다른 기회라고 봐야 되죠. 어차피 세계에서 화장품 시장 규모가 가장 큰 탑2가 미국하고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생각하지 않고 화장품 성장을 논한다는 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만 좀 색깔은 다르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비중국 그리고 중저가 이런 브랜드들이 약진을 했다면 그렇죠. 이제 이제는 다시 아모레퍼스픽과 LG생활건강 이제 이런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기회가 또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죠. 네, 그렇군요. 이건 뭐 간과하고 무시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겁니다. 대체적으로 뭐 관세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정인데 결국은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거를 이제 물량을 증설해서 쫓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느냐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이런 기업들을 봐야 될 텐데요. 그런 쪽에서 잘 따라가는 기업들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이렇게 글로벌리 약진을 하게 된 가장 큰 시작점이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세계 최고의 제조 역량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중저가 기초 화장품을 이렇게 싼 가격에 이렇게 빨리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 지역이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코스맥스, 한국콜마 그리고 용기의 펌텍코리아 이제 이런 업체들이 K뷰티 글로벌 모멘텀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캐파 증설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미 작년 대비해서 30%, 50% 캐파 증설을 ODM 업체들은 이미 해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최근에 실적이 또 굉장히 좋죠. 그리고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4공장, 6공장, 그다음에 그 튜브 공장까지 설비 증설을 순차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생산 역량은 충분히 제고되고 있다. 더구나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생산 설비를 상당히 확충을 하고 있거든요. 콜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하고 태국에서 또 굉장히 매출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뷰티의 글로벌 모멘텀의 시작점이라는 측면에서 이 제조 3대장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조 3대장이 어디라고 그랬었죠? 코스맥스, 한국콜마, 펌텍코리아. 펌텍코리아 용기업체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쨌든 어느 브랜드가 되든 간에 수요가 되는 그런 것들이니까요. 그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화장품은 설비 증설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HBM이 필요하다고 해서 장비들 깔거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다고 뭐 인증이나 이런 걸 거쳐야 되잖아요. 설비도. 그러나 화장품은 원하면 시장 수요에 잘 맞출 수 있는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실적으로 반영돼서 나타나야 주가가 설득력을 갖고 올라갈 텐데요.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전반적인 화장품의 실적과 함께 기업별로 좀 실적이 좀 두드러질 곳 몇 개만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ODM 업체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네. 그 제도 3대장을 위시로 해서 예. 이 ODM 업체들은 상당히 견조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아마 코스맥스나 콜마나 매출 규모가 다 뭐 20% 내외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시장 기대치에는 충분히 부합하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두드러진 실적을 보이는 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신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매출 비중이 큰 업체들이 시장에서 기대한 것보다 좀 더 높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 쪽. 그러면 유럽 쪽을 특별히 잘하는 기업들이 있나요? 지금 말씀 기업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브랜드 업체들로 보게 네. 되면은 이제 APR 네. 그리고 달바 글로벌 네. 그리고 유통회사 무역 밴더인 실리콘2 실리콘2. 그렇게 요약이 될 수 있죠. 네. 잘하는 기업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군요. 네. 오늘은 이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자가 또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나요? 우리의 제조, 화장품 회사의 제조 3대장. 네. 한국콜마, 코스맥스, 폼테코리아 많이 올랐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장품에 대한 우리의 고민들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밸류를 설명할 수 있느냐, 그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기업들의 그 현재 주가와 밸류 수준, 네, 혹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지금 수준은 어떻습니까? 네. 작년하고 올해가 좀 다른 게 네. 작년 상반기에는 밸류에이션이 되게 높았어요. 예. APR과 그 실리콘2를 위시로 해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만나보지 못했던 사업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나친 기대를 형성을 하게 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높았고 작년에 주가가 상고 하저를 보인 이유는 그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은 30도 각도로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한국 화장품의 글로벌 모멘텀은 2022년 이후에 한 번도 꺾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꾸준하게 계속 30도 각도로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작년 상반기에는 60도 각도로 기대를 했다가 실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는 네. 과매도로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학습 효과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지금쯤이면 APR에 대해서 APR 이렇게 고신장하고 있으면 뭐 40배, PER 40배를 줘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올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시장이 상대적으로 작년보다는 상당히 냉철하게 실적 추정과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밸류에이션의 부담에 의해서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이런 현상은 좀 작년보다는 훨씬 덜하지 않을까, 부담은 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도 그만큼 올랐는데 그러면 실적이 따라 올라가지면서 이제 밸류 자체를 좀 잡아준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유럽 모멘텀이 좋은 그 세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600억 정도를 시장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뭐 700억, 800억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발표 후에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부담이 완화되는 거죠.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 쪽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요, 뭐 실리콘2, APR, 달바 글로벌 아마 시장에서도 좀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쪽이고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 상장하지 안 돼서 이렇게 좀 가도 되나라고 사실은 좀 부담감도 있는데 좋게 보셨네요. 하나씩 보면 실리콘2를 좀 보면 사실은 그 화장품이 약간 주가 측면에서 뭔가 수급을 끌면서 관심을 끌 때는 항상 최근에 실리콘2가 앞단에 섰는데. 여기가 이제 직접 제조보다는 거의 유통이기 때문에 산업 구조상 유통의 한계를 지적한 경우가 꽤 있었고 그런 영향으로 주가가 떨어진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브랜드 업체와 예. 이제 유통 업체는 업의 본질 자체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그 적정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격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돈만 가지고 그 브랜드가 빌드업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한번 브랜드가 빌드업이 되면 상당히 큰 레버리지 효과를 기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APR의 이제 주가 상승이 이제 그런 브랜드 업체들의 레버리지 효과를 상당히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리콘투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다른 경쟁 업체들이 진입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유통은 기본적으로 자본 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또 솔직히 뭐 물류센터가 없나요? 돈이 없지? 그렇죠. 예. 네. 영업본부장 또 스카우트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예, 광고 그렇기 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실리콘2가 아니었으면은 사실 한국의 이 K뷰티 글로벌 모멘텀이 아예 시작할 수도 없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예. 드리고 싶어요. 한국의 화장품 산업의 역량은 굉장히 이전부터 출중했는데 그거를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 전달을 해줄 파이프라인이 없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상당한 자본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를 가져가면서 투자를 실시한 게 이제 실리콘2고 그게 굉장히 이제 산업의 운과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또 높은 실적의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경쟁사들을 비춰볼 때 그런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느냐? 지금 단기적으로는 당분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리콘2 매출이 예를 들어서 한 2조 원을 간다. 그렇게 되면 아마 대기업들이 진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런 대기업들이 진출하기 전까지는 실리콘2는 물류센터를 세계 곳곳에 이제 짓는 대로 그냥 매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매출은 올해 예상한 1조 원 정도 되는군요. 실리콘2가요. 실리콘2의 어떤 유통과 관련된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서 위원님이 신세대 브랜드와 구세대 브랜드 이렇게 비교하셨네요. 네. 네. 신세대들은 주로 이런 유통 채널을 이용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레거시 브랜드들 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간 벤더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 중국 시장에서 다들 한 번씩 상당히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워낙 중국 시장은 또 그레이 마켓도 심했고 성대리상이나 뭐 따이공이나 왕홍들한테 그냥 달라는 대로 줬다가 네. 브랜드 망가지고 가격 무너지고 한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거시 브랜드들은 그런 중간 벤더를 사용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신세대 인디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을 아예 하지 않는 이제 그런 브랜드들이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선진 시장이고 유통은 상당히 투명하고 그러니까 유연하게 실리콘2를 활용을 하게 되면서 매출을 조금 더 빠르게 일으킬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리콘2가 뭐 최근에도 주목받고 있고요. 얘기했고 핵심적인 기업 아무도 기업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화장품 산업이 전반적으로 좋다.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별로 없으니까요. APR이 사실은 상장할 때는 저희들이 그 약간 피부 디바이스. 개인 의료 디바이스 쪽으로 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제 화장품 쪽으로 부각되면서 화장품이 있다라고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아까 얘기하신 것들도 메디큐브 브랜드 파워가 굉장한데 그러면 이제 APR은 디바이스 쪽보다 화장품 쪽으로 주력하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매출 구성이나 향후의 어떤 성장 그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추세로 보게 되면 디바이스보다 화장품이 더 매출 규모가 순식간에 커졌고요. 그렇게 됐어요, 벌써. 네, 네. 예. 유럽 쪽에 미국과 유럽에서 화장품이 워낙 두드러지게 되면서 예. 이제 그런 숫자의 뒤바뀜이 있고 다만 화장품하고 이 디바이스는 서로 상호 호환 시너지가 나는 제품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6월 메가와리 행사 때도 일본 메가와리 행사가 되게 유명한데 이제 그때도 디바이스하고의 시너지를 통해서 이제 상당히 높은 매출을 올린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장품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디바이스는 약간 좀 카테고리 측면에서는 생선면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화장품이 끌고 디바이스가 좀 따라가는 이제 이런 그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사업 구조가 이제 선후가 주력이 바뀌었네요. 우린 디바이스가 먼저고 화장품을 뒤쪽에서 좀 밀어 올리는 걸로 했는데 구조가 이제 바뀌어서 네, 네. 가는 거군요. 예.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있는 게 이제 달바글로벌입니다. 달바글로벌은 뭐 저희도 상장하기 전부터 많이 얘기는 들었는데 뭐 승무원 미스트니 해서 들었는데 상장하고 초반에 그냥 소위 상장빨로 보기에는 굉장히 뭐 기세가 대단하고요. 또
아마 투자 의견도 내신 모양입니다. 네. 달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달바 글로벌이 일단 신규 상장 업체들한테는 약간의 디스카운트가 있죠. 예. 아직 1년, 오버행도 있고, 1년 그렇죠? 회계년도를 돌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를 좀 밀어내기 한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의심도 있고 오버행 이슈도 있고 IR 커뮤니케이션도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그 시장과 맞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의심 때문에 아마 상장 첫날 주가 굉장히 낮았어요. 11만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거든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따진다고 하게 되면 뭐 11배, 12배밖에 되지가 않는 거였는데 APR 대비해서 달바 글로벌이 그렇게 디스카운트 받을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에서 그런 1분기 밀어내기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겉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뭐 주가 모멘텀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달바 글로벌까지 지금 시장에서 핵심적인 기업들 좀 봤습니다. 그러면 화장품 얘기를 쭉 했는데요. 마침 오늘 주가가 꽤 조정을 받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초반에 말씀하신 화장품에 대한 전략을 듣고 또 토픽 종목을 들을게요. 물론 이제 뭐 오늘 한국콜마 9% 빠진다고 오늘 확 담으면 또 내일부터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하루짜리로 보는 건 아닌데요. 화장품의 대체로 최근의 상승 그리고 일부 나오고 있는 차익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K뷰티의 글로벌 모멘텀은 이제 한 20%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넘어서 미국에서 성공을 했고 그 미국 성공의 레퍼런스를 갖고 유럽에서 도약을 하고 있고 좀 있으면 이제 중동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CIS 러시아 인도에서도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데들 한류 엄청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류가 들어가는 곳은 다 화장품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가 추세적으로 꺾이지 않는 한 K뷰티의 글로벌 모멘텀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중국도 한한령 해제되고 하게 되면 또 기회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남반부 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남미 쪽에도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 브라질로 수출 많이 증가하고 있고 호주나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이런 데들도 화장품 수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K뷰티의 글로벌 모멘텀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주가는 좀 쉬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쉬어가는 구간에서 주가가 어떤 이슈에 의해서 과도하게 떨어질 때 그때는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서 제조 3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맥스, 한국콜마, 펌텍코리아 그리고 유럽 모멘텀, 유럽의 3대장 APR 그리고 실리콘2, 달바 글로벌 요 6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지면 기회로 삼으시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구조적 성장주의네요. 예를 들면 방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국의 K방산이 전 세계로 나가고 있지만 사실 미국에 못 팔잖아요. 미국은 자체 방위가 있으니까. 우리의 어떤 적성 국가로 러시아에 못 팔잖아요. 그죠? 그런데 화장품은 정말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리온이 초코파이 판 것도 사실은 뭐 이렇게 일부 지역으로 이제 글로벌화 됐는데 그죠? 화장품에 관한 얘기를 쭉 해주셨습니다.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정리 한번 하면요. 어쨌든 토픽 종목은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이제 OEM, ODM 하셨는데 오늘은 제조업 3대장 한국콜마, 코스맥스, 폼테코리아. 그리고 유럽 쪽 모멘텀이 있는 최근에 인디브레즈에서 약진하는 세계 기업들 다 얘기했습니다. 실리콘2, APR, 달바 글로벌 주목해서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6개도 사실은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화장품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뭐 이렇게 OEM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혹은 뭐 ETF를 사거나 그런 전략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ETF가 좋은 ETF 상품들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ETF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종목으로 접근한다고 하게 되면 그냥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여유가 있고 많이 떨어진 업체를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전 리포트를 냈을 때는 코스맥스가 상대적으로 가장 주가가 좀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스맥스하고 그리고 유럽 모멘텀 기업들 가운데서는 달바 글로벌이 가장 밸류에이션에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코스맥스하고 달바 글로벌을 토픽으로 추천을 드렸죠.
레벨이 올라온 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예, 화장품 얘기 굉장히 재미있게 했고요. 투자에 또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예, 메리츠증권 박종대 연구위원과 함께 화장품 얘기했습니다. 다음 오실 때 또 기대됩니다. 오늘 말씀하신 거를 잘 반영하면 좋은 수익을 내지 않을까 싶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